안녕하세요. 가공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를 준비한 오토데스크 제조사업부 김지훈 과장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EDNC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캐드캠 스페셜리스트 배용우 대리님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영호 드립니다. 네, 저는 현업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현업에 있을 때는 개발 업무가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 개발부터 부품 가공, 그리고 금형 가공, 두루두루 다양한 부분을 좀 많이 가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업에서 직접 가공을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가공 실무자 분들을 위한 세미나 시리즈가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절삭 가공이라는 분야를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준비한 내용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삭 가공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절삭 가공으로 만드는 제품은 지구에 존재하는 90% 이상의 공산품들을 거의 다 가공 공정에 하나씩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도 좀 놀랐는데 네. 이런 절삭 가공이라는 부분을 전혀 이제 몰랐을 때는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제품들이 다 금액으로만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하고 이 절삭 가공이라는 분야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절삭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삭 가공으로 만드는 제품에서 보시면은 저 금형 위에 한 3종류가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금형을 또 쓰는 거고, 그 다음 자동차 범퍼에는 또 사출 금형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동을 가공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약가를 만드는 금형이더라고요. 과자 금형. 네. 아, 우리가 먹는 약과 말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약가를 만드는 금형이 또 있더라고요. 모양이 다 똑같으면 일단 다 금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목조물, 목공 쪽에서도 이 머시닝 센터 절삭 가공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휴대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들이 이제 전부 다 메탈로 바뀌면서, 메탈 소재로 바뀌면서 모두 다 이런 부품들이 전부 다 가공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럼 아까 금형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들이 다 금형을 떠서 사출 성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네네네. 페트병 말고도 그러면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 틀은 다 절삭 가공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절삭 가공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공정 중에서도 방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주요 가공은 일단은 머시닝 센터나 이제 이런 선반을 이용해서 가공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휴대용 프레임 가공하는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네,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가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당연히 기계와 작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계와 작업자고만 있다고 해서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 부품을 또 가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가공을 할 때 그걸 깎아 내려갈 이런 절삭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이제 전기가 또 있겠죠. 전기가 없으면은 뭐 장비도 돌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공구도 못 이야기네요. 만들겠죠. 네,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외 부가적으로도 보면은 절삭류라든지 그다음에 이 공구들을 물릴 수 있는 홀더, 그다음에 이 기계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오일들,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측정값, 데이터가 정밀하게 가공이 됐는지에 대한 측정 도구들이 필요하고 그 외적으로도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데이터 부분이 저는 많이 궁금한데 네.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들이 주로 있을까요? 뭐 일단은 부품에 대한 도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파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NC 데이터, 가공, 이 장비를 돌리기 위한 NC 데이터, 그 다음에 그 NC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CL 데이터,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로.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공구 라이브러리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공구 라이브러리 빼먹었네요. 네네. 네. 이런 다양한 이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가공하시는 분들이 노하우가 계속 쌓이는 것 같고 실무자 분들이 좀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번 저희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걸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장비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삭 가공 장비는 무엇인가 해서 동영상을 하나 제가 그래서 철삭 가공 장비는 사람이 직접 할까요? 라는 이제 또 의문이 있는데 과거에는 뭐 범용 밀링과 범용 성반을 이용해서 가공을 많이 했었죠. 근데 뭐 지금도 범용 밀링과 범용 성반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용 밀링하고 범용 선반에 이제 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이제 NC 선반과 NC 밀링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NC 밀링과 NC 선반은 밑에 보면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C 선반과 NC 밀링까지 진화를 하고 이제 여기에서
컴퓨터를 내재시키면서 CNC 장비라는 게 이제 이 개념이 도출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보면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파낙, 하이덴하인, 시멘스 이렇게 종류가 있죠. 일단 크게 봤을 때 여기 안에 또 파생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네. 왜 CNC라는 게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이제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파낙이나 하이덴하인, 지멘스가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컨트롤러고 이게 OS라고 보시면 돼요. 맥이나 뭐 윈도우나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CNC의 컨트롤러들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빨랐던 게 지멘스였고, 네. 지멘스가 제일 빨랐는데 이제 그게 좀 초기에 만들었을 때 좀 어려웠대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좀 편하고 쉽고 직관적으로 만든 게 이 파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파낙을 이제 대화형으로 풀어보면은 전부 다 이제 뭐 if, else 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매크로 짜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이 하이덴하인 컨트롤러가 약간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각 특색이 있어요. 대화형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포스트 프로세서 할 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대로 설명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CNC 장비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데, CNC 밀링하고 CNC 선반이 일단 다양하게 많지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이게 이제 안에 컴퓨터가 내장된 컨트롤러. 이제 이게 없으면은 뭐 그냥 밀링과 선반이 되겠죠.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CNC 밀링의 대략적인 특징은 공구가 회전을 하고 이제 다양한 형상 등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선반은 또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개념과 반대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비를 할 때 장비에다가 CNC 밀링을 하면 뭔가 이제 위에다가 뭔가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엔드밀로 깎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쵸. 저기 지금 보면은 베드라는 게 있는데, 베드 위에다가 뭐 바이스를 올리던 지그를 올려가지고 이런 소재를 세팅을 해서 공구를 물려서 가공을 하죠. CNC 장비를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들은 정말 다양하겠네요. 뭐 다양하죠. 우리가 쓰는 제품들, 내가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한 것처럼 소재도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나무도 깎을 수도 있을 거고, 플라스틱을 깎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스틸을 깎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비천류를 깎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다 깎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손톱도 깎아도 되겠죠. 예전에 수박 깎는 것도 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CNC 밀링의 특징으로 보면은 X, Y, Z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핀들에 공구를 물려서 가공을 한다. 정말 쉽게 말을 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 밀링에서 호기수를 말할 때는 이 Y축 스트로크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5억이다, 5호기 그러면은 Y축 스트로크가 뭐 500이다. 그리고 뭐 지금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570이면은 뭐 정말 디테일하게 말하면 5.75기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CNC 밀링이 가장 힘이 좋은 구조가 이 C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얘도 지금 C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이미지 출처는 지금 스맥입니다. 스맥에서 지금 이미지를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C라고 하는 게 보이는 형태가 이제 C자 형태인 건가요? 네네, C형 형태라고 하죠. C자죠. 이게 요렇게 구조가 잡혀져 있는. 뭐 문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트레일러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공장에 가서 보면은 거중기 같은 거. 네네. 네, 그런 구조. 겐트리. 겐트리 타입. 네, 겐트리 타입 장비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스핀들은 뭐 이렇게 잘 적혀져 있는데 뭐 이제 주축 회전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주축 출력, 그 다음 토크하고 최대 출력, 최대 속도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대 이제 속도라는 게 그 우리가 엔드밀을 꽂았을 때 돌아가는 그 회전 수를 말하는 건가요? 네네, 공구 기준으로 회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진짜 스핀들이 12,000으로 돌진 않아요. 안에도 변속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속을 하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분당 12,000 정도를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NC 밀링 특징 또 해서 보면 이제 공구 교환, 자동 공구 교환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적재 수량이 30개, 이 ATC가 30개 있다. 그러니까 T30번까지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구 교환 시간 1.3초, 그렇게 느리진 않네요. 그리고 최대 공구 길이는 300mm. 요런 정보들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최대 공구 무게는 8kg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의 공구를 쓰다가 우리가 툴패스를 짤 때 T1이 있고 그 다음에 T3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T1이 돌아가는 도중에는 T3이 ATC에서 대기를 하다가 A1이랑 A3를 바로 바꿔주는 건가요? 네, 마트레이드가 돼요. 똑똑하네. 그 마트레이드가 되고 이제 포트는 뒤죽박죽이 되지만 장비는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번을 부르면은 이전에 얘가 3번이었으니까 얘를 인지를 해서 들고 오는 거죠. 똑똑하네요. 네. 그러니까 고정 공구 번호로도 공구를 그렇게 교환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마트레이드 형식으로 그냥 바로 꽂고 바로 빼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설정하면 돼요, 장비에서.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BBT40이네요. 보통 뭐 BT40, 뭐 캡토, HSK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홀더에. 근데 얘는 BBT40이라는 거를 채택을 했네요. BT보다는 좀 더 이제 고속 가공화 이런 단면 접촉을 높여가지고 조금 더 효율 높이는 뭐 그런 공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링 특징에서 보면은 또 당연히 CNC 컨트롤러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옵션 사항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CNC 밀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들, 이런 게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보다는 제 세팅이나 그 다음에 뭐 세팅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네네네. 아무래도 요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저기 터치 프로브 저 부분인데 네. 이 프로빙 장비들이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재를 원점 잡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하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나서 가공 결과물을 내가 측정하는 데도 쓰이더라고요. 네네, 가공 표면을 접촉해가지고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 ROI를 따져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장비에 또 그 장비에 이제 그런 공차가 또 빡세야 되겠죠. 그게 측정 장비만큼 그렇게 정교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뭐 리니어 스케일을 단다든지 뭐 또 다양한 작업들이 된다면 효율성이 또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앵글 헤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장비 설명하는 큰 컨퍼런스 갔을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기존에 우리가 가공하지 못했던 영역을 가공할 수 있게 앵글 헤드가 돌아가니까 놀라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앵글 헤드, 그다음에 APC도 한번 보셨나요? 이거는 오토 팔레트 체인지라고 해서 이게 보시면 이 팔레트에다가 소재들을 다 세팅을 해놔요. 네네. 그 다음에 이 가공이 하나가 끝나고
뭐 M60이라든지 M61이라는 뭐 어떤 지정해 놓은 코드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소재가 일로 들어와요. 어.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 팔레트가 계속 체인지 하면서 하나 깎고 넣고 또 다음 거 들어와서 새 것도 깎고 넣고 그게 반복이 돼요. 이거는 확실히 양산할 때 확실히 좋겠네요. 그래서 보통 공구도 뭐 30개, 40개 꽂는데 얘는 120개까지 아마 대략 제가 썼던 장비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구도 되게 많이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얘는. 그리고 이 각도 바이스는 앵글레드와 좀 비슷한 개념이라서 그냥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줍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CNC 선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CNC 선반은 공작물에 회전을 주어 외주 단면 등을 가공하는 기계다. 공작물이라는 게 소재인 거죠? 공작물, 네, 그게 소재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소재가 회전을 하고 공구는 정지 상태에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기본 구조로는 이제 XZ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핀들은 아까 전에 밀링은 공구를 물리는 게 스핀들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척이 스핀들이 되고 여기다가 소재를 물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최대 속도는 6000rpm, 토크는 144. 아까 토크가 머시닝 센터보다 한 2배 이상 높죠. 회전수는 훨씬 적은데 그러네요.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핀들 이 척은 사이즈를 인치 단위로 많이 말을 해요. 네. 뭐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옛날에는 다 인치 단위로 설명해서 뭐 6인치짜리다, 4인치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 앞에서 네네. 아까 저희가 이제 밀링 같은 거에 호기를 이야기할 때 Y축이 호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숫자 요소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CNC 네네네. 선반은 어떻게 되나요? CNC 선반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가공 영역이란 게 있죠. 네. 최대 가공경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스핀들 이 척의 사이즈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척 사이즈가 이제 장비의 호기라고 대략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선반에서 이제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선반에서도 갱 타입 선반이 있고 그 다음에 터렛 타입 선반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터렛 타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터렛을 넣게 되면은 이제 대략 복합 가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사각형을 만든다든지 보통 선반이 동그라미만 그러니까 원형만 가공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런 터렛을 달고 제어가 가능하다면 이제 사각형도 깎고 뭐 사이드에 드릴도 뚫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CNC 선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이제 얘도 공구 길이 측정하는 이런 장치를 넣거나 그 다음에 이런 터렛을 넣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스핀들 척에 물려 있는 이 공작물을 수거해주는 밑에 이제 가공이 다 되고 코드를 만나서 이 척이 열리면은 이 소재가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옮겨서 바닥에다가 툭 뭐 이렇게 떨어뜨려 주거나 그런 액션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팔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시닝 쪽에. 저거 좀 신기하네요. 네. 네. 실제 그러면 가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뭐랄까 인그레이브로 하나? 마지막에 단면을 이렇게 쳐내서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다 잘라도 여기에 떨어져서 그 가공물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가공 간섭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고 네. 이제 단면을 이제 어느 정도 치는 그런 제품들은 그냥 밑으로 툭 떨어질 거고. 네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면까지 다 못 치는 그런 제품들이 여기 떨어지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루빙으로 다 파지 못하는
그래서 일단 캠은 또 뭐냐라고 하는 거를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캠은 CNC 장비를 편리하게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가공 공차는 가공 데이터의 정밀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공 여유는 최종 가공면에서 옵셋된 거리의 여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L 데이터라는 거는 캠에서 설정한 절삭 조건값과 공구 직경의 중심값이 계산된 데이터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서는 CNC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 캠의 CL 데이터를 가공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가공 데이터는 CNC 장비를 구동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일단 제가 정리를 했는데, 가장 보셨을 때 어떤가요? 좀 이해가 쉽게 되나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실무자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캠 같은 경우에 보통 CAD까지 접하신 분들이 설계자분들이 계신데, 그걸 넘어서서 캠까지 접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3D 프린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작동을 시킬 때 슬라이서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 포스트 프로세스가 되어 있고, 가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3D 프린터도 CNC랑 동일하게 실제 NC 코드를 입력받아서 그걸 그대로 움직이면서 익스트루드 쪽에서 압출을 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적층해 나가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3D 프린터랑 유사하고,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건데, 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적인 내용과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나중에 만들어지는 가공물의 퀄리티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가공하시던 분들이 이 프린터를 접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금방 배우시고 좀 결과를 좀 좋게 퀄리티를 좀 높이시더라고요. 금방. 이게 참 유사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 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게 이런 퓨전 360이라는 툴이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모델링을 통해서 캠을 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3차원 설계 툴을 사용해서 캠까지 진행하는 업체분들이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보편화는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퓨전 360으로 캠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 베이스가 3D 모델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공 속도도 빠르시고 가공 결과물 퀄리티도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저도 나름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우, 저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캠, 그리고 이런 CL 데이터, 포스트 프로세스 가공 데이터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이건 좀 팁인데요. 가공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송수신하고 출력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송수신하냐면 CF 카드 아니면은 USB 또 아니면은 이런 RS232C라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지만 좀 안정적인 이런 포트로 이제 연결해서 가는 방식, 그 다음에 이더넷 랜 포트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이제 쓰는 데이터 서버는 이제 장비 자체에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보면 되는 그런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판학이면 판학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옵션. 그리고 이 DNC는 이제 RS232C나 이더넷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연결해가지고 대용량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밖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CF 카드 그리고 이 RS232C를 이용한 DNC, 그리고 뭐 금형 가공하는 데서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서버는 쓰고 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이제 쓰는 데이터 송수신 방법은. 혹시 뭐 과장님도 요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USB는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3D 프린터를 쓰면서 USB로 담아서 많이 넣었었죠.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랜 포트를 꼽는 거는 예전에 과거 방식으로 썼던 것 같고요. 데이터 서버는 최근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퓨전 360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USB보다는 약간 이더넷 방식을 좀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근데 요 이더넷이 네. 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퓨전 360 쓰시는 분들이랑 나중에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 리스트를 좀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런 NC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퓨전 360 안에서도 보면은 아예 퓨전 360 기능 안에서 이더넷으로 나가게 할 거냐, RS232C로 나가게 할 거냐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별도의 뭐 심코나 뭐 다른 DNC 프로그램을 쓸 필요 없이 네. 그냥 퓨전 360 하나만 있으면은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큰 이점이라고 봐져요, 저는 퓨전 360이. 근데 저도 아예 몰랐던 기능이다 보니까 제 유저분들은 더 모르실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저희가 세션 하나 마련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Q&A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라이브 영상은 실제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하고 저희가 실제 저희 오토데스크 코리아 채널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창에다가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퓨전 360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우 대리님이 운영하는 카페도 있어요. 저희가 여기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일정은 지금 일단 이렇게 잡았는데 총 6회차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회차로는 가공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에는 이제 김지훈 과장님께서 또 이 퓨전 360을 가지고 어떻게 뭐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다음을 받아서 가공 시간 단축을 위해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를 또 이런 노하우들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퓨전 360을 쓰고 계시는 이 부경전공의 심은열 대리가 나와서 또 퓨전 360에서 느낀 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송일 출택의 이득원 대리님께서 또 최신의 공구 트렌드 그리고 이런 신규 공구, 최신의 공구들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서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딥하게는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선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자 분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인 분들,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이제 절삭 가공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을 이제 구독을 누르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 일정을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람 받아보시고 라이브를 미리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 시간대에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했던 것처럼 영상들은 미리 이제 녹화를 했다가 저희가 그 시간대에 공개를 할 거고요. 거기 공개를 하는 이제 도중에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채팅해서 올려주시는 다양한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실시간 라이브 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5개의 시리즈를 추가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용우 대리님이 생각하는 우리 부품 가공 시장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면 그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습 질문에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고도화를 위한 거죠. 네네. 3D 프로그램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많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불량률도 줄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같이 뭔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뭔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가공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고 더 쉽게 하려면 이 전문가분들끼리 교류가 많아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표현 360은 커뮤니티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이런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노하우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시간은 6월 7일 날 라이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